자, 이렇게 한번 큰 조정이 나오면요,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시장의 주도주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바닥에서 사들인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2700선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지난 9일부터 5영업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걷히고 V자 반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안심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반등의 지속성에 신뢰를 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8월 8일까지는 계속해서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8월 9일부터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무려 지난주 금요일에는 1조 2천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쓸어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큰 조정이 나오면요,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시장의 주도주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은 지난주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바닥에서 매집한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부터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무려 65%를 반도체를 사는 데 사용을 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자동차, 게임, 기계 등등이 있는데, 사실 2위부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독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과 바이오 39%, 의료기기 30%를 쓸어 담았습니다. 사실 이 두 업종이 완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좀 관련성이 있죠. 의료 쪽을 거의 한 70% 가까이 담았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안 담았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쓸어 담긴 담았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담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담았다. 단 소부장은 담지 않았다. 최근에 이 조정의 빌미가 바로 이 반도체 주식을 통해서 나타났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반등을 할 때도 이쪽 주식이 주도주로 크게 올라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즉 이 뭔가 빅테크 밸류체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런 대형주를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폭락 이전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폭락을 하니까 더 많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양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이라기보다도 약간 신약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의료기기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바닥에서 사들인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크게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38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9위에 해당이 됩니다. 무려 4일 연속 계속해서 샀습니다. 일단 실적을 살펴보면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YOY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 줄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AMPC죠. 첨단 세액공제, 이걸 통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은 영업이익은 2,525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AMPC를 제외하고서라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여기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량이 중요하겠죠. 일단 상반기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7.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약 60만 대 정도. 하반기에는 이보다 10만 대 많은 한 7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신차 모델이 좀 많이 나옵니다. 쉐보레 이코녹스 EV, 볼트보다는 약간 좀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왜냐면은 대중화 모델이기 때문에. 캐딜락의 셀레스틱, 이것도 나오는데 이건 럭셔리 세단이어서 판매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EV9이 본격적으로 이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뭐 그 밖에 아이오닉 5, N 등등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SS 이쪽은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ESS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증가한 규모고요. 올해 상반기 대비로 해서는 2배 이상 뛴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AI 전력기기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율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 지분율을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는 좀 늘렸습니다. 한 3월까지 늘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약간 좀 감소하는 모양새였다가 최근에 다시 늘리고 있죠. 아직 유의미한 지분율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최근에 이 지분율 반등이 이어질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엔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1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7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적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92% 급감을 했습니다. 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죠. 자, 하지만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엔캠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잘 뜯어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 무엇이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인데 판관비 빼기 전 이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뺀 것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다. 그럼 매출 총 이익이 좋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원가율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관비는 주로 이제 인건비, 뭐 판매 수수료 내지는 뭐 광고비 이런 겁니다. 이런 건 고정비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판관비가 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엔캠이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원가율이 왜 좋아졌느냐? 자, 기본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장을 지어서 리튬염을 내재화할 계획이고요. 미국 조지아 공장에도 액상 리튬염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주요 고객사 근처에 여기에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까지도 절감시킬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가가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업황이 돌아서 판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판관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다가 원가 절감 노력까지 잘 맞아 들어간다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돼서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YOY로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QOQ 관점에서 보면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38.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즉 최악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빨리 캐즘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2분기 미국향 매출은 73%까지 그 비중이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때는 59%였어요. 특히 LG 엔솔 비중이 45.4%에서 61.8%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얼티엄 셀즈 매출이 8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IRA 규정 때문에 중국의 공급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전액은.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엔캠이 현재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캐파가 35만 톤입니다. 연산. 근데 올해 말 62만 5천 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46만 톤. 2026년에는 162만 톤. 같은 기간 북미 캐파 같은 경우에 10만 5천 톤에서 65만 톤으로 확장될 것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캠만 사실 이 북미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솔브레인, 동아일렉트라,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등 경쟁사들이 있긴 한데 이 기업들의 증설 계획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다 합쳐도 엔캠의 캐파에 미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엔캠이 최대 수혜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만 턴한다면은 확실히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3월달, 4월달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같은 기간 주가를 보면은 39만 원을 찍고 무려 14만 9천 원까지 반토막이 더 났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은 같은 기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탔다는 점이죠. 평단이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평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확실히 엔캠의 이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44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서 코스닥 5위에 해당이 되고요. 5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상당히 잘 났어요. 매출액은 2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49%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보톨리눔 톡신, 보톡스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자자들이 질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이 균주 논란, 이걸 가지고 뭐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완전히 그냥 진흙탕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송 리스크가 있으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한 4년 넘게 계속해서 이어왔었죠. 그리고 뭐 식약처 관련해서 뭐 판매 중지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보톨륨 톡신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휴젤, 뭐 대웅제약까지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톡신 업계에 점유율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글로벌 1위가 에브비입니다.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알 거예요. 뭐 배당 귀족주로도 유명하죠. 원래는 엘레간사였는데 에브비가 엘레간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점유율이 점점 축소가 되고 약간 후발주자들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브랜드빨이 좀 중요했다가 점점 효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다른 제품과 가성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 하면 바로 우리나라 제품이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미용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톨륨 톡신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 승인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글로벌 톡신 수요가 쇼티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메디톡스가. 근데 이게 앞서서 이 소송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ITC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결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이 균주라든지 균주 논란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소송 이슈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기당 50억에서 100억씩 사유되는 법무 비용이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글로벌 쇼티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 보톨륨 톡신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3공장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현재 캐파의 약 10배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소송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미승인권도 있었는데 이거는 메디톡스가 식약처 대상으로 1심, 2심 승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1심, 2심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디톡스에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32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11위에 올랐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일단은 매출액이 2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86%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40%를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8.3%를 기록을 해서 작년 동기보다 1.7%포인트 개선이 됐습니다. 방산기업이잖아요. 방산기업은 주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진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마진율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나마 좀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 항공우주가 약간 좀 비운의 종목입니다. 이유는 이 동종업계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가고 현재도 52주 신고가입니다. 근데 한국 항공우주 보시면은 이건 약 1년간의 주가 차트긴 한데 거의 한 3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입니다. 하단이 약간 4만원대, 상단이 5만원대 후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툭 하면은 뭔가 매출이 증가했어도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예전에 좀 저가 수주했던 거, 그리고 기존에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충당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그리고 저가 수주로 반영된 충당금이 이번 분기엔 상당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이게 발목을 계속해서 잡았었는데 이게 9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 이제 마무리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충당금이 확실히 반영되지 않겠죠. 그리고 3분기부터가 정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분기 누적 폴란드 FA50 매출 인식 규모가 600억 정도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7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내 추가로 인식되는 규모가 각각 3,400억, 6,400억입니다. 마진도 매출 총 이익률 관점에서 2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이던스에 없었던 브라질의 EV사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수주에 성공을 해서 연간 수주액이 약 7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향 수출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는 수리온 약 1조 7천억 규모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FA50 이건 1조가 살짝 넘습니다. 이 부분 수출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을 살펴보시면 다소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1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한국 항공우주가 뒤처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이 지난주에 쓸어 담은 특히나 바닥에서 많이 산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한, 즉 손바뀜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말고도 잘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